지난 시간에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 대해서 정의를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들이 벡터들을 다 모아놓은 스페이스인데 그 안에는 0벡터라고 하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벡터의 덧셈 그리고 벡터의 어떤 상수가 곱해지는 그런 곱과의 이제 관계 그런 것들을 쭉 우리가 모아가지고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정의를 했었죠. 벡터 스페이스의 추상적인 정의를 살펴보았지만 우리가 앞으로 많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좌표계를 이용한 벡터 스페이스를 활용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2차원 벡터를 생각을 하면은 2차원 벡터라는 것이 원점에서 우리가 이제 벡터를 표시하고 여러분들이 익숙한 그 벡터 개념으로 하는 것인데 이 경우에 앞서서 나왔던 벡터 스페이스의 모든 정의들을 다 만족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2차원 벡터의 좋은 점 중에 또 하나가 여러분들이 A라는 2차원 벡터가 있을 때 이것을 X축 방향과 Y축 방향의 기본 벡터, 우리가 그것을 X 햇, Y 햇이라고 불러봅시다. 그러면은 이 단위 벡터라고 하는 것들은 성질이 X 햇의 크기, 즉 우리가 X 햇 내적 X 햇 했을 때 1이 되도록 잡은 것을 이제 우리가 단위라고 불렀었죠. 마찬가지로 Y도 이제 크기가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X 햇과 Y 햇은 서로 내적을 취했을 때 0이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집교한다, orthogonal하다 이런 말을 쓰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2차원 벡터의 경우에 x 햇이라는 것과 y 햇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개의 기본 단위 벡터를 잡게 되면은 이 2차원 평면에 표시되는 어떤 벡터든지 간에 이런 단위 벡터들의 조합으로 표시할 수가 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한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x햇 단위 벡터의 어떤 ax배 그 다음에 y 방향의 ay배 해서 더하면은 2차원 어떤 벡터든지 간에 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주어지는 단위 벡터들의 모음을 우리가 이제 베이시스라고 부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n차원 벡터의 경우에도 이 개념을 쉽게 확장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n차원 벡터 하니까 베이시스는 이제 n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이시스를 E1, E2 해서 이것들이 이제 n개가 있다고 해보죠. 자, 그렇게 하고 앞서서 말한 대로 이 각각 단위 벡터가 되고 또 서로 직교한다, 오서고널하다라고 하는 성질을 이제 여기 요구하게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 우리가 이 표현하는 방법에 EI하고 EJ 단위 벡터 이 두 개의 내적을 취했을 때 I와 J가 같아지는 경우에는 1이 되도록 하고 즉 이렇게 이제 써보죠. 그 다음에 이것이 I와 J가 다를 경우에는 서로 직교한다고 해서 0이 되는 이런 성질을 요구하고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서로 직교하는 것을 오소고날이라고 이제 부르는데 지금 경우에는 기본 단위 벡터가 또 크기도 1로 되어 있고 서로 직교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오소 노멀이라고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지금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런 오른쪽에 여기 적어놓은 이런 관계를 가지면은 오소노멀 베이시스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제 서로 같을 때는 인덱스가 같을 때는 1이 되고 다를 때는 0이 된다라는 것을 델타 ij라는 기호로도 표시를 합니다. 이 기호의 약속은 바로 위에 정의한 이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이름을 또 붙여서 크로네커 델타 이런 이름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베이시스가 서로 내적이 크로네커 델타로 표시될 때 이것을 오소노멀 베이시스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이 단위 벡터들을 모은 것을 우리가 베이시스라고 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요. 그 단위 벡터들의 총 개수, 이 개수를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의 디멘전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봤듯이 2차원 이 단위 벡터의 경우에 우리가 2차원이란 말을 이미 벌써 썼죠. x 해트, y 해트 두 개의 단위 벡터가 있다. 3차원의 경우에는 x, y, z 단위 벡터 세 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단위 벡터의 개수들을 가지고서 디멘전을 말을 하는데요. 자, 일반적인 벡터 스페이스 V라고 하는 것이 있을 때 이제 우리가 n차원 벡터 스페이스가 있다고 해보죠. 그 안에 베이시스를 어떻게 잡느냐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좌표축을 주고 x 해트, y 해트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단위 벡터를 잡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앞서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추상적으로 정의했듯이 좌표축 없이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벡터 스페이스에 속하는 어떤 한 벡터를 V1이라고 해서 한번 잡아보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V1이라고 하는 벡터를 그 벡터의 크기로 나눠줘 가지고 이제 얻어지는 것을 E1이라고 불러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2와는 단위 벡터가 됐죠. 크기가 1이 됐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단위 벡터를 잡고 그 단위 벡터가 2와과는 수직이 되도록 하는 그런 또 다른 이 단위 벡터를 잡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 속하는 또 다른 벡터를 V2라고 하는데 V1과는 이제 다른 또 다른 벡터 하나를 잡아보죠. 0벡터가 아닌 이제 V2 벡터를 잡겠습니다.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이 V2 벡터에서 우리가 이제 이 V2 벡터와 E1 벡터의 내적을 취한 것을 우리가 이제 개수로 갖고 그것이 E1에 비례한다. 즉, 이런 표현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벡터를 우리가 V2 프라임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렇게 이제 잡은 것의 성질이 우리가 이제 어떤 걸 따져볼 수 있냐면 이 V2 프라임 벡터와 E1 벡터의 내적을 취해 보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나요? V2, E1 내적 이렇게 되겠고 오른쪽에서는 E1 벡터와 E1 벡터의 내적이니까 바로 1이 돼서 또다시 V2 내적 E1에서 0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죠. 즉 바꿔 말하면은 우리가 V2로 가는 벡터에 이 E1 방향의 성분을 빼주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만든 V2 프라임이라는 벡터는 E1과 이제 수직이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진 것이죠. 그러면은 그 벡터를 다시 이제 자신의 크기로 나눠줘 가지고 얻어지는 것을 우리가 E2라고 부르게 되면은 E2도 단위 벡터가 되고 E2는 E1과 이제 직교하는 이런 성질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아주 좋은 절차였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반복적으로 나가는 걸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베이시스 엘리멘트를 잡기 위해서 V3라고 하는 벡터를 또 이제 V1과 V2와는 다른 것이죠. 그걸 잡아서 이 V3에서 앞서 말했던 거하고 비슷하게 E1 성분을 제하고 또 E2 성분도 이제 우리가 제하게 되면은 지금 이렇게 얻어진 이 V3 프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E1과도 수직이 되는 걸 금방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E2와 내적을 취한 것도 0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이 바로 여기다가 이제 내적을 취해 보시면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또다시 우리가 이제 V3 프라임 이 벡터의 크기를 나눠줌으로써 이 단위 벡터가 되도록 만들 수가 있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얻어지는 E3는 E1과 E2와도 다 수직이 되고 이제 자기 자신의 크기는 1이 되는 그런 벡터가 되겠죠.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 가면은 우리가 이 n차원 벡터의 경우에 n개의 베이시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그람 슈미트 메소드라고 부릅니다. 자, 베이시스에 이어서 우리가 내적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시절에 벡터 두 개의 내적을 우리가 AB 벡터라고 했을 때 그 내적은 각 벡터의 크기 곱에다가 사이각의 코사인을 곱해서 이제 이렇게 정의를 했었죠. 자, 이런 정의의 장점이 여러분들이 두 벡터의 내적에 절대값을 취하게 되면은 그 각 벡터의 크기 곱한 것보다가 작거나 같다 라는 부등식이 이제 성립하는 것을 쉽게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등식을 우리가 슈워르츠 이니퀄리티라고 부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n차원 벡터에 대해서 한번 확장하는 것을 생각을 해보죠. AB 벡터를 다시 우리가 n차원 벡터라고 했을 때 n차원 두 벡터의 내적을 만약에 A, B가 리얼 벡터였으면은 A 트랜스포즈 B 이렇게 이제 내적을 정의하고 또는 A, B가 컴플렉스 벡터였으면은 A 트랜스포즈에다가 이제 컨주게이션까지 합해서 우리가 한 것을 이제 곱하는데요. 이것을 우리가 A 대거 B 또는 A adjoint B다 이렇게도 이제 불렀었죠. 자, 이런 노테이션을 쓰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우리가 이제 A, B의 브래켓 노테이션이라고 해서 이 A하고 양쪽에 이제 괄호를 쳐주는 이런 식의 방식으로 우리가 내적을 쓰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내적이 정의가 됐을 때 앞서 말한 이 슈워르츠 이니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A, B 벡터의 이제 내적과 그 다음에 A 벡터의 크기. 그런데 A 벡터의 크기라는 것은 A 내적을 다시 이제 A 벡터와 내적을 한 것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것이 크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것보다가 내적을 취한 것이 작거나 같다 하는 것이 이제 이 슈와르츠 이니퀄리티의 일반적인 형태인데요. 이것을 한번 우리가 증명을 해 볼까요? 자, 증명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요. 여러분들이 증명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벡터를 이 C라는 벡터를 A 빼기 람다 B 형태로 하나 잡아 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람다라고 하는 것은 이 B 벡터
크기분의 b 벡터 a 벡터의 내적을 우리가 람다라고 한번 불러보죠. 물론 이 b 벡터의 크기가 0이 돼버리면 이 람다가 이제 없을 텐데, 우선 b 벡터가 0인 경우, 즉 b가 0 벡터인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슈버르트 이니퀄리티를 보게 되면은 왼쪽도 0, 오른쪽도 0이 돼서 그냥 간단하게 성립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 경우는 이 b 벡터의 크기가 0 아닌 그 조건을 주고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우리가 c 벡터의 자신과의 내적을 취하게 되면은 이 값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0 이상이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금방 알 수가 있죠. 어떤 벡터든지 간에 그 크기는 0 이상이 이제 된다 쓸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전개를 하게 되면은 a 빼기 람다 b, a 빼기 람다 b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텐데요. 쭉 전개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 하고, 자, 여러분들이 이 내적을 정의할 때 앞서서 우리가 a 브라켓 노테이션을 썼을 때 앞에 나오는 a는 컴플렉스 컨주게이션 트랜스포즈가 이제 붙어 있었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일단 조금 더 쓴 다음에 람다 b의 a 빼기 a 람다 b 더하기 람다 b 람다 b 이렇게 될 텐데, 이 앞에 나오는 람다, 이제 람다는 우리가 이제 스케일러 값인데요. 이게 앞자리에 나올 때는 컨주게이션이 돼서 우리가 이제 이 내적이 취해지게 되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다시 써주면은 a 쓰고 빼기 람다의 컨주게이션이 되면서 이제 빠져나온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반면에 뒤에 있는 람다는 그냥 컨주게이션 없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에 람다 b 경우에는 람다 스타 람다의 이제 b 이렇게 표시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 우리가 이제 람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정의를 했으니까 이것의 컨주게이션을 보게 되면은 b는 리얼이고 또 포지티브한 값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있겠고요. 대신에 BA의 컨주게이션은 AB가 된다. 여러분들이 성분을 써보면은 확인을 금방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성질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다시 써주게 되면은 A 있고, 그 다음에 BB분의, 자, 람다 스타로 해서 AB가 나왔는데, AB가 다시 BA 내적과 곱해지는 꼴이죠. 그것은 우리가 AB의 절대값을 곱한 거와 같아집니다. 왜냐하면 AB, BA인데 AB가 BA의 컨주게이션이니까 결국 이제 우리가 AB 쓴 것을 이 절대값의 제곱이다 이렇게 표시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다음 항도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인데 람다가 BA였고 다시 AB와 곱해지니까 또다시 이것도 AB의 대적의 절대값 제곱이라고 쓸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항은 분모에 BB 두 개 나오고 분자에 하나 있으니까, 자, 분모에 BB 하나만 나오고 또 람다 스타 람다라서 마찬가지로 AB 대적의 절대값 제곱 해서 보게 되면은 이 두 개 항은 마지막 두 개 항은 서로 이제 상쇄되고 앞에 것만 남게 되는데 그것이 0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니까 결과적으로 AA 곱하기 BB 한 것이 어떻게 되나요? AB의 내적 취한 것의 제곱보다가 크거나 같다 해서 바로 이제 슈어르츠 이니퀄리티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증명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n차원 벡터다 하는 말을 써보았는데요. 이 n차원 벡터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분으로 표시한다고 하고 그 성분을 A1, A2 이렇게 해가지고 AN까지 이제 표시됐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물론 n이 무한대가 되니까 무한차원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infinite dimensional vector, infinite dimensional vector space 이런 말을 써서 이제 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우리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 A1부터 나가는 것이 A가 무한대까지 간다 라는 것을 한번 표현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런 경우를 우리가 하기 위해 가지고 이 예를 들어서 0에서 1 사이 구간을 잡은 다음에 이거를 우리가 n 등분을 하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죠. 그렇게 돼 가지고 그 간격을 델타 x라고 부르고
첫 번째 이제 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1, 2, 3 이렇게 이제 붙여 나갔더라면은 마지막 번째가 n이 되겠죠, 보면은. 자, 그렇게 해가지고 n 등분을 했는데 이것을 n을 무한대로 보낸다라는 것은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경우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ai라고 하는 것을 따지게 되면은 결국 0하고 1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의 함수값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것을 0하고 1 사이에 함수를 그리는 식으로 이렇게 이제 a라고 하는 것을 그리고 이것을 x축이라고 불러볼까요? 그러면 이제 ax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그 x를 0과 1 사이를 델타 x로 잘게 쪼개가지고 그때그때의 값들을 우리가 이제 이 함수로 생각을 했더라면은 바로 이것이 함수값이 우리가 n차원 벡터의 이제 값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겠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델타 x를 0으로 보내는, 즉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것을 생각하니까 결과적으로 0하고 1 사이에 있는 ax라고 하는 함수를 우리가 n차원 벡터의 성분들을 표시한 걸로 간주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주 재밌는 이제 우리가 관찰을 했는데요. ax라고 하는 함수를 예를 들어서 x가 0하고 이제 1 사이에 주어져 있는 것이고 그 ax라고 하는 것을 이런 무한 차원에서의 벡터의 성분들로 생각을 하자 이러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 벡터 스페이스에서는 벡터들의 이제 우리가 크기도 정의를 해봤었고 뭐 물론 벡터 스페이스를 정의할 때 꼭 내적이 따라오는 건 아니었지만은 그 벡터 스페이스에 추가해서 내적이라는 정의도 하고 이렇게 이제 했었죠. 자, 그러면은 지금 이 벡터 스페이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벡터 스페이스 V라고 하는 것은 이 함수들의 모음인데 그 함수들은 이제 AX 형태의 함수들이고 X가 0하고 1 사이에 있는 즉 이런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그런 공간을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 V라고 한번 불러보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앞서서에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에 그 규칙들이 있었죠. 그러면은 두 개의 벡터를 더하기를 할 수도 있고 교환의 법칙도 성립이 되고 그 다음에 또 상수배 할 수도 있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 보시면은 다 통과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0벡터도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0벡터도 간단하죠. ax라는 함수가 0이 돼버리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실제 벡터 스페이스의 정의를 다 통과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런 다음에 내적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벡터 스페이스에 속하는 두 개의 벡터를 ax, bx라고 우리가 이제 이름을 불러보죠. 자, 그렇게 되면은 a와 b 벡터의 내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ax, bx를 곱한 것을 예전에 보면은 내적을 취할 때 1, 1, 2, 2 이런 식으로 각 그 1, 2, 3, 4 성분들의 컴포넌트들을 다 곱한 다음에 더하는 것이었었죠. 바로 그것이 ax, bx를 곱한 다음에 x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이 내적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개념을 이제 나중에 더 확장을 하는데요. ax, bx가 컴플렉스 펑션인 경우에까지도 이 개념은 더 확장이 되고 그럴 경우에는 이 내적을 취할 때 앞에서 우리가 어드조인트 액션을 했던 것과 비슷하게 이 경우에는 이제 컴플렉스 컨주게이션을 한 다음에 b를 곱하는 식으로 내적을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점을 찍는 내적 표시도 좀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를 않고 나중에 보게 되면은 A와 B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을 드랙 브래킷이라고 하는 그 노테이션을 써서 표시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한테 소개한 것은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가 이제 우리가 정의할 수가 있고 그 한 좋은 예로 0하고 1 사이에 함수들을 모아놓은 그런 벡터 스페이스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고 그 벡터 스페이스에는 지금과 같이 이런 식의 함수 곱을 가지고 적분하는 형태로 내적을 정의할 수도 있다.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배우게 될 양자역학이라던가 또는 다른 많은 분야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까지 배웠던 벡터의 개념을 이제 확실하게 벗어나서 지금 가장 중요한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를 여러분들이 처음 소개받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벡터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앞서 우리가 많이 다뤘던 것이 행렬이었었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벡터 스페이스를 추상적으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됐으니까 행렬에 대해서도 조금 더 추상적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 A라는 행렬이 있을 때 그 A라는 행렬이 n 곱하기 m 행렬이었었고 여기에다가 AX를 곱해서 이것이 Y가 된다. 이런 표현을 했을 때 A가 n 곱하기 m 행렬이면은 x는 우리가 이제 m 곱하기 1
이런 행렬 또는 컬럼 벡터라고 했었죠. 자, 이렇게 곱하고 나면은 y는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n 곱하기 1의 형태가 되니까, 즉 바꿔 말하면은 x는 m 차원 벡터였고 y는 n 차원 벡터다, 이렇게 이제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조금 더 추상적으로 이 m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 vm에서 vn으로 n 차원 벡터 스페이스로 보내는 맵을 우리가 A다,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그러니까 행렬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벡터 스페이스에서 벡터 스페이스로 보내는 어떤 매핑,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행렬을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매핑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우선 이 리니어 펑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잠깐 살펴볼까요? 우리가 어떤 펑션이 있는데 그 펑션이 fx라고 하는 어떤 그 펑션, 함수가 있었다고 합시다. 자, 그런 함수가 이 x를 우리가 ax 더하기 by 이런 식으로 이제 x 대신에 ax by라고 이렇게 썼을 때 이 함수가 a의 fx 더하기 b의 fy 되는, 이런 식으로 덧셈이 다 분해가 되고 상수배 곱했던 건 앞으로 빠져나오고,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함수를 우리가 리니어 펑션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행렬을 생각하시면은 이 행렬이라고 하는 것도 그 안에 앞서서 우리가 이제 ax1 더하기 bx2 이런 식의 우리가 어떤 x1, x2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 이런 것들의 행렬 a가 곱해지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것도 x1, ba, x2 이렇게 이제 분해되는 걸 볼 수가 있고, 이것은 정확하게 리니어 펑션의 그 우리가 요구했던 상황하고 일치하죠. 즉 바꿔 말하면은 이 a라고 하는 행렬 매트릭스는 리니어 맵이 된다 또는 리니어 펑션이 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배웠던 행렬은 그런 리니어 맵의 이제 한 예가 된다, 이렇게 하게 할 수 있겠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가 무한 차원 벡터 또는 뭐 함수 fx를 0하고 1 사이에 정의해가지고 이것을 무한 차원 벡터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경우에 행렬은 뭘까요? 이 앞서서 우리가 ax가 b가 된다, y가 된다, 이제 이렇게 이제 썼을 때 이 x에 해당하는 것이 무한 차원이 되다 보니까 인덱스가 무한히 많아지고, 그 다음에 y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되면은 a라고 하는 것도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 행렬이다, 이런 말로 이제 해야지 될 텐데, 그렇게 말하는 것이 좀 어색하죠. 우리가 써볼 수도 없고 물론.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우리가 앞에서 이 무한 차원 벡터 스페이스의 한 요소를 fx, 그리고 이제 x는 0하고 1 사이, 이런 이제 함수를 우리가 표시를 했었는데요. 이 지금 경우에는 이 무한 차원 벡터 fx를 또 다른 gx라고 하는 함수로 우리가 보내는, 이런 거에 해당이 될 텐데, 그 앞에 뭐가 붙어가지고 이 fx라고 하는 한 벡터를 gx와 다른 벡터로 보낸다. 그럼 이 앞에 붙는 것이 이제 우리가 이 무한 차원 행렬 또는 뭐 이런 것에 이제 해당이 된다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런 예가 있었을까요? 아, 대답을 하셨네요. 미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x에 대해서 미분을 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이 미분이라고 하는 것이 fx에 걸리게 되면은 또 다른 함수가 되니까 gx로 간다 하는 것이 어색하지가 않죠. 자, 그러면은 이 미분 오퍼레이터 또는 더 쉬운 거를 말씀을 하셨네요. 예를 들어 가지고 2라는 걸 나 곱하겠다. 그러면은 이 fx도 또다시 0하고 1 사이 함수가 되니까 이것도 뭐 좋은 예가 된다. 그러니까 숫자 2를 곱하던가 미분을 하던가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하는 것들이 다 지금 보면은 이 무한차원 벡터에서는 하나의 좋은 리니어 맵이 된다. 즉, 그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무한차원 벡터에 대해서 거기에 대응되는 행렬에 대응되는 것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리니어 오퍼레이터로 이제 표시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한차원 벡터에 대해서 나중에 더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서는 벡터들 간의 상호 선형 조합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개의 로우 벡터를 한번 잡아보도록 할까요? 1, 2, 1. 예를 들어서 또 다른 것을 0, 1, 2. 그러고 1, 0, 마이너스 3. 자, 이런 세 가지의 이 로우 벡터를 우리가 이제 택해 가지고 이것을 R1, R2, R3 이렇게 이제 로우 형태로 쓰고 매트릭스를 한번 적어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들이 이 M이라고 하는 매트릭스를 우리가 로우끼리 서로 더하고 빼고 하는 것을 다 허용을 해준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렇게 했을 때 목표는 뭐냐라면은 가급적이면은 어느 로우를 우리가 0으로 다 바꿀 수가 있는지, 즉 그것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실은 이 R3라고 하는 것이 R1 빼기 2배의 R2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금방 파악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느 로에다가 다른 로를 더하고 빼고 이제 어떤 상수배를 한 다음에 그런 걸 거치고 나면은 우리가 이걸 1, 2, 1, 0, 1, 2, 0, 0, 0 꼴로 만들 수가 있죠. 앞서서 우리가 가우스 소거법을 써서 이제 문제를 풀 때 하던 것과 같은 방식인데요. 그런 가우스 소거법을 써가지고 어느 특정 로를 다 0으로 바꿀 수 있으면 이제 최대한 바꿔나가고 자 그렇게 해서 지금 여기 와서 보면은 첫 번째 로우와 두 번째 로우는 더 이상 이것을 더하거나 빼거나 해서 어느 로우를 다 0으로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죠. 자 이렇게 이제 최소화 시켜서 남는 로우의 개수를 우리가 이 매트릭스 또는 행렬 M의 랭크라고 이제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것을 로우에 대해서 이렇게 하셨지만은 컬럼에 대해서도 서로 간의 컬럼들을 빼고 더하고 해서 특정 컬럼을 다 0으로 바꿀 수 있는 데까지 바꾸고 남는 최종 컬럼의 개수를 우리가 또 따져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로우로 하거나 컬럼으로 하거나 해서 남는 최소의 개수, 그 중에서 작은 게 되겠죠. 로우의 개수나 아니면 컬럼 개수 중에서 작은 것을 우리가 이제 랭크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행렬이 주어지면은 그 행렬의 랭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얻어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벡터들이 있을 때 그 벡터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또 다른 벡터,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n 디멘전을 벡터에서 몇 개를 골랐는데 그것들이 다른 것으로 표시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 하다고 하고 앞서 얻은 것처럼 R1, R2, R3에서 세 개를 뽑았지만은 그 중에 하나는 나머지 것들로 표시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것들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어떤 이 벡터들이 리니어리 디펜던트 한지 아닌지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벡터를 A1부터 AN까지 뽑았다고 합시다. 이것들이 서로 리니어리 디펜던트 한지, 인디펜던트 한지 판별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우리가 어떤 개수를 곱한 다음에 A1, A2, 라지 A2 쭉 해서 AN, 라지 AN 이 0이 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 어느 하나가 나머지 것들로 이제 조합으로 표시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렇게 적은 이 리니어 컨비네이션의 이퀘이션이 0이 되는 그 해가 A1, A2, A3에서 AN까지 이것들이 다 0이라 하지만 만족된다 하는 경우에는 벡터 A1에서 AN까지가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하다 이런 말이 되겠고요. 만약 그렇지 않고 이 스몰 a1, a2 나가는 것이 0 아닌 경우에 어느 특정한 값에 대해서 이 식이 만족된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라지 a1부터 라지 an까지 벡터들은 linearly dependent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앞서서 우리가 infinite dimensional 벡터 스페이스를 따지면서 함수들을 예를 들어서 그 함수를 f1x, f2x 이렇게 불러볼까요? 이것들을 이제 그 n 무한 차원 벡터 스페이스에 우리가 벡터다 이렇게 이제 말을 했었는데 그러면은 이런 무한차원 벡터들도 우리가 리니얼리 디펜던트 한지 아닌지를 판별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똑같은 개념을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k1을 곱하고 더하기 k2 곱하고 해서 상수를 말하는 것이죠. kn까지 곱해서 이것이 0이 되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 0이라고 하는 관계가 이 안에 들어있는 x가 어떤 값이든지 간에 항상 0이 돼주는 그런 경우가 이제 성립이 되면은 이 함수들 fn이라고 하는 것들은 서로 linearly dependent하다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함수를 예를 들어서 f1을 이것을 1, f2를 x, f3를 ex 이렇게 불러보죠. 그럼 여러분들이 뭐 금방 머릿속에서 f3가 f2의 2배로 표시가 됐으니까 이것은 linearly dependent하다 이런 말을 금방 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우리가 f3를 ex 제곱을 잡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여러분들이 금방 따져볼 수 있는 것이 어떻게 하더라도 f1, f2, f3는 나머지 것들로 이제 표시할 수가 없다. 이런 것을 금방 여러분들이 직관적으로 아실 수가 있을 텐데요.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판별하는 또 한 가지 이제 방법이
지금 처음 주어진 식이 이렇게 이제 주어졌다라면은 이것들이 모든 x에 대해서 만족되기를 우리가 요구를 하니까 이 식에다가 이 식을 우리가 x에 대해서 한번 미분한 식. 그래서 k1은 그냥 있고 f 프라임 1 그 다음에 k2에 f 프라임 2 x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kn번째 항까지 마지막 항이죠. 미분한 것도 0이 된다. 자, 이렇게 될 것이고 또 한 번 더 미분해서 두 번, 세 번 계속 미분해도 마찬가지겠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지금 n-1번 미분한 것까지 한번 미분을 했다고 해봅시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식을 우리가 써보게 되면은 지금 모든 x에 대해서 만족이 되어야지 된다라는 조건 때문에 이 식들이 결과적으로 다 이 연립방정식을 우리가 이제 만드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식을 우리가 항으로 따지면 n 곱하기 n개의 항이 있죠. 즉 바꿔서 이 식을 한번 다시 써보게 되면은 지금 처음 항이 f1x, f2x 해서 쭉 해서 이것이 이제 fnx까지 쓰고 그 다음에 밑으로 쭉 와서 마지막에 n-1번 미분한 것까지 해서 여러분들이 표시를 하면은 이 식을 k1에서 이제 kn까지 이 개수를 곱한 것이 0이 된다. 물론 이제 0벡터죠. 이렇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말을 하는데 여기에서 k1에서 kn까지 가는 개수들이 다 0이 되는 경우면은 이게 이제 리니얼리 인디펜던트한 경우인데 0이 되지 않으면서도 해가 존재하려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이 앞에 나오는 이 사각행렬의 디터미넌트가 0이라야지 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요구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앞부분에 쓰여진 것을 우리가 여기다 다 쓰고 그거의 determinant W라고 이제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 표현이 여기 이제 들어와서 되어 있고 이 determinant가 0이 되는 경우에는 이 k 값들이 non-trivial한 즉 0이 아닌 해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함수 f1에서 fn까지가 linearly dependent 하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여기 적어놓은 지금 이 행렬을 제가 다시 적진 않겠는데요. 그 행렬이 여기 이제 들어오고 그것의 디터미넌트 값을 계산하는 것이 이 함수 f1부터 fn까지가 linearly dependent 한지 아닌지를 판별하는 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디터미넌트를 우리가 론스키안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여놓고 있는데요. 이 론스키안을 계산을 해서 론스키안 W가 0이 되면은 linearly dependent 하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물리학에서 리니어 엘제브라가 가장 많이 사용되는 분야가 바로 양자역학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양자역학을 본격적으로 배우지 않아서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예습 삼아서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양자역학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설명하기 위해서 이 지금 전자가 공간 X축에서 0하고 L 사이에 전자가 있는 것을 한번 기술하는 이런 문제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될 경우에 우리가 0과 L 사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는 이제 전자가 없기 때문에 그 포텐셜 베리어가 뭐 무한히 크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이 전자를 기술하는 것을 우리가 양자역학적으로는 상태 함수라고 해가지고 이 x 좌표와 시간 t에 대해서 이제 함수가 주어지는 그런 psi라고 하는 함수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런 psi라고 하는 함수는 x가 0하고 l 사이에서 정의가 되어 있는 이런 함수고 그 다음에 이제 x가 0이 되는 경우나 그 다음에 x가 l이 되는 경우에는 이 더 이상 전자가 그 안쪽으로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0이 되도록 이런 바운더리 컨디션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이 psi라고 하는 것을 양자역학적으로 우리가 상태함수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하고 또는 스테이트 벡터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 함수를 가지고서 무한차원 벡터 스페이스의 한 벡터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바로 거기에 해당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제 그냥 psi라고 쓰기도 하고 또는 이런 노테이션을 써서 나중에 여러분들에게 드래그 브래킷 이런 것을 이제 배우실 텐데요. 이것이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 속하는 한 벡터를 표시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psi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복소수 값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소수 함수라고 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양자역학을 배우시면은 이 psi라는 함수의
절대값 제곱을 한 것이 바로 0하고 L 사이에 전자가 발견될 확률 밀도 함수가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 물리학을 배우게 됩니다. 자, 우리 상황에서는 뭐 그런 물리적 내용보다는 이 psi라고 하는 상태 함수가 이제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다라고 하는 사실만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시스템을 기술하는 운동 방정식인 슈레딩거 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표시가 됩니다. 자, 조금 복잡하죠?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면은 이 psi라고 하는 것이 x와 t의 이제 함수라고 했는데 왼쪽에 나오는 이 표현은 h바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플랑크 상수라고 하는 것이 되겠고요. 이 왼쪽에 나오는 항은 t에 대해서 편미분을 한다라는 의미로 이제 쓴 것입니다. 이 말은 이 psi라고 하는 함수가 x와 t의 함수이지만은 x를 우리가 상수 취급을 하고 t에 대해서만 미분하는 것을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합니다. 오른쪽에 보게 되면은 이것을 x에 대해서 이제 편미분하는 것도 있는데 이 경우는 물론 t를 상수 취급을 하고 x에 대해서 미분한다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서 이제 두 번 미분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자, 이렇게 이제 표시된 것을 우리가 이 지금 식을 이렇게 쓰기도 하고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이 캐피탈 H로 쓰고 psi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이제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에다가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하는 즉 h라는 오퍼레이터를 다시 써주면은 2n분의 h바 제곱에 이런 것이다 라고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이죠. 앞서서 여러분들한테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 벡터가 있으면은 그 벡터를 다른 벡터로 바꿔주는 이 행렬에 해당하는 것을 우리가 오퍼레이터라고 하는 말로 표시를 했었는데요. 바로 여기서 나오는 h가 그런 오퍼레이터 하나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슈레딩거 방정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벡터 psi를 IH 바 DDT라는 오퍼레이터를 건 것이 H psi라는 오퍼레이터를 건 것과 같아진다. 이렇게 가지고 이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의 매핑을 가지고서 이제 표시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한번 본격적으로 풀어볼까요? 여러분들이 앞서서 슈레딩거 방정식이 이 스테이트 함수가 t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과 그 다음에 x에 대해서 편미분한 것이 이렇게 이제 연결되어 있는 이런 형태의 방정식이었었죠. 이 방정식은 물론 이제 편미분 방정식이고 우리가 아직 그 풀이법을 배우진 않았습니다. 나중에 나올 예정이지만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예습 삼아서 한번 풀어본다라고 해보죠. 자, 이렇게 되게 되면은 이 풀이법은 나중에 이제 잘 알려진 풀이법이 이 xt,t의 함수라는 웨이브 펑션이 x만의 함수와 t만의 함수의 곱으로 표시된다. 이렇게 이제 먼저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모든 솔루션이 이 두 시간과 공간의 함수의 곱으로 표시되지는 않는데요. 지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분리하는 것을 separation of variable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 분리가 나중에 어떻게 일반해를 줄 수 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저렇게 이제 분리된 것을 집어넣어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 t에 대한 미분은 f에만 걸리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이 편미분 기호를 쓰는 대신에 그냥 일반적인 미분 기호를 써도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x에 대한 미분도 우리가 이 u 경우에 이제 x에 대해서 두 번 미분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텐데요. 이 식을 우리가 양변을 fu를 나눈다. 즉 이제 fu분의 1을 양쪽 식에다 곱하는 걸 생각을 해보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왼쪽은 u는 이제 사라지고 f분의 1에다가 df dt 이렇게 될 것이고 오른쪽 식은 이제 비슷하게 f는 이제 사라지고 그 다음에 u만 남아서 이렇게 이제 u만의 이 모양으로 이제 표시가 되겠습니다. u만의 함수들의 이제 미분과 곱한 것 이런 것들로 이제 표시가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왼쪽은 f만 존재하고 오른쪽은 u만 존재해서 왼쪽은 t만의 함수, 오른쪽은 u만의 함수가 될 텐데요. 그 둘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x나 t 디펜던스가 있으면 안 되겠죠. 모든 xt에 대해 성립이 돼야지 되니까. 그래서 그렇게 가능한 방법은 상수일 수밖에 없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요. 그 상수 값을 2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써보면은 다시 이 식을 우리가 이제 f 부분을 뽑아내 보면은
이제 여기 F분의 1이 있던 것을 오른쪽으로 넘겨서 EF 이렇게 써주고, 마찬가지로 X 쪽에 대한 미분 걸린 것들도 해주게 되면은 EU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될 수 있겠습니다. E는 이제 상수라는 것 때문에 이게 가능했던 것이죠. 그러면 바로 우리가 적분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FT를 이 위의 식을 우리가 적분을 해보게 되면은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에 그 다음에 h바분의 i et 자 이런 형태의 해가 될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는데 한번 확인차 집어넣어 보면은 이것을 t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마이너스 h바 ie라는 상수가 나올 것이고 거기 앞에 있는 ih바 곱해지게 되면은 바로 e가 돼서 맞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u라는 함수는 보게 되면은 두 번 미분한 것이 이제 2가 되는 이런 식이라서 바로 사인, 코사인 형태의 함수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이 psi라고 하는 것이 x가 0일 때와 그 다음에 x가 l일 때 각기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 컨디션이라고 해서 0이 되는 것을 요구를 했었죠. 자, 위에서 우리가 psi라고 하는 것을 ft 곱하기 ux를 썼기 때문에 이 조건은 u도 이제 x가 0인 경우와 x가 l인 경우에 0이 돼야지 된다라는 조건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두 번째 방정식은 지금 이 두 번 미분한 것이 다시 이렇게 이제 u로 돌아가고 바운더리 컨디션 이것을 만족해야지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형태의 해는 바로 사인 함수가 이제 그 역할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사인 여기 어떤 상수에다가 x 이렇게 쓰여진다고 이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x가 0일 때는 당연히 u 제로는 0이 되니까 이제 괜찮고 x가 l일 때, 즉 사인 알파 l이 0이 돼야지 된다는 조건이 이제 필요하죠. 이렇게 되게 되면은 사인 값이 0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알파 l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수 n이 있고 곱하기 파이가 되면은 즉 파이의 정수배가 되면은 항상 성립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파라고 하는 것을 L분의 n파이로 잡게 되면은 바로 이 바운더리 컨디션을 만족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u를 우리가 두 번 미분하게 되면은 x에 대해서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알파 제곱에 다시 또 사인으로 돌아오겠죠. 알파 x. 그래서 이 원래 이 위에 적었던 방정식의 해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될까요? 2n분의 h바 제곱한 것에다가 두 번 미분하는데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나오니까 이제 마이너스는 없어지고 알파 제곱한 것이 2가 되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알파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앞에서 이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L분의 n파이가 돼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그것을 집어넣게 되면은 에너지,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너지라고 부를 텐데요. E라는 상수가 바로 이처럼 어떤 정수, 자연수 n을 가지고 이제 나오는 것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n 값이라고 하는 것이 1, 2, 3 이렇게 쭉 가는 이 자연수이기 때문에 여기다가 우리가 2에다가 n을 붙여가지고 2n이 이렇게 표시된다라는 식으로 적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변수 분리를 써가지고 이 특별한 해를 구해보았는데 그 해의 모양이 익스포넨셜의 마이너스 h바 i e n t에다가 그 다음에 사인의 l분의 n 파이 x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되고 이 n이라고 하는 것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구한 것을 보게 되면은 바운더리 컨디션 때문에 이제 이렇게 퀀타이즈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n이 1, 2, 3 이렇게 정수로 바뀌는 경우에 값만 이제 여기 나온 것처럼 주어진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해서 보니까 이 해가 n이 1, 2, 3 이렇게 쭉 가면서 그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다 해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이 슈레딩거 방정식을 적었을 때 슈레딩거 방정식의 모양이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렇게 된 것이 psi 해가지고 여기 나오는 오퍼레이터나 이 뒷부분에 나오는 오퍼레이터 모두 이 리니어 오퍼레이터가 됩니다. 바꿔 말하면은 psi1이라고 하는 게 해였고 또 psi2가 해였다고 하면은 이 두 개의 리니어 컨비네이션도 해가 된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지금 이제 특별한 해를 하나를 구했는데요. 이런 것들이 n이 자연수일 때 다 해가 된다고 하니까 n이 1, 2, 3 이렇게 되는 것들은 서로 다 다른 해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해들을 우리가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cn이라고 하는 임의의 상수를 곱한 다음에 n을 1부터 무한대까지 더해주게 되면은 이제 이 가능한 해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돼서 이것 또한 다시 이제 해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런 해가 앞서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psi xt가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의 한 벡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이 요소가 되는 해, 즉 특정 n 값일 때 해를 우리가 이렇게 이제 구했었죠. 그런 해들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한 것도 다시 해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이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서 이런 특별한 형태의 기본 유닛이 되는, 즉 여기 제가 이제 지금 표시를 이렇게 이제 마크를 한 부분이죠. 그 마크를 한 것을 우리가 이거를 뭐 이름을 phi n이라고 불러볼까요? 그러면은 이 phi n이라고 하는 것의 리니어 컨비네이션이 이제 해가 된다라고 하니까 바로 이 phi n을 여러분들이 베이시스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베이시스로 해들은 일반적으로 이제 기술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베이시스가 이제 이 솔루션을 우리가 기술하는 솔루션 스페이스의 그 기본 이제 유니트 벡터가 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아까 0과 1 사이 L이었던가요? L 사이에 이제 정의된 함수들, psi라고 하는 함수들은 일반적으로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솔루션이 되는 이 해들은 이제 솔루션이 되는 벡터들은 보게 되면은 바로 이 phi n이라고 하는 베이시스로 표시된 그 리니어 컨비네이션으로 표시된 함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원래 스페이스를 우리가 이제 V라고 부르면은 지금 이 솔루션만 적어놓은 스페이스를 우리가 VS라고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은 VS는 V보다는 물론 작겠죠. 그 안에 포함이 되는데 그렇지만은 이 VS 자체도 지금 여기 말씀드린 phi n이라고 하는 단위 벡터를 가지고서 이 솔루션을 다 적게 되기 때문에 이 VS라고 하는 것도 벡터 스페이스가 됩니다. 자, 이 벡터 스페이스인데 더 큰 벡터 스페이스에 포함되어 있는 벡터 스페이스죠. 이런 것을 우리가 서브 스페이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뭐 서브 벡터 스페이스 이렇게 이제 부르면 되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양자역학 문제를 이제 한 예제를 풀어보면서 익히게 된 것들이 이 스테이트 벡터라고 하는 것이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의 한 벡터가 되고 이제 컴플렉스 펑션으로 기술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 또 다른 스테이트 벡터와의 내적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이제 기술을 하게 되는데요. 그런 것은 이제 우리가 브라켓 노테이션이라는 것을 쓰게 되고 이 컴플렉스 벡터의 내적을 취하는 앞서 소개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인피니트 디멘셔널로 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경우에는 이렇게 써볼 수 있겠습니다. phi star x, psi x 한 것을 0부터 l까지 이렇게 이제 적분하는 이런 것으로 우리가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의 내적이라고 하는 것도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자, 그렇게 해서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 또 이제 오퍼레이터들이 나오고 그 오퍼레이터에 앞서서 보셨던 이제 특별한 오퍼레이터 IH바 DDT가 우리가 H psi가 된다라고 해서 H라는 오퍼레이터를 마이너스 2n분의 H바 제곱에 X에 대한 두분 미분으로 이렇게 썼었죠. 자, 이런 식의 오퍼레이터 H를 우리가 해밀토니안이라고 부릅니다. 해밀토니안 오퍼레이터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물리 영역으로 들어가니까 나중에 그러면 따로 이제 배우시면 되고, 보다 일반적으로는 이런 것에다가 이제 포텐셜까지 더한 것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해밀토니안이라고 기술을 하는데요. 이런 해밀토니안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서 스테이트 벡터를 구하고 또 거기에 해당하는 앞서서 보셨던 에너지 아이겐 밸류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바로 H psi가 E psi 꼴이 됐기 때문에 인피니트 디멘셔널 벡터 스페이스에서 H라는 오퍼레이터에 대한 또 이제 행렬 같은 개념이었었죠. 오퍼레이터에 대한 아이겐 밸류를 우리가 E라고 하고 그 아이겐 밸류를 우리가 에너지 아이겐 밸류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양자역학을 배우게 되면 슈레딩거 방정식뿐만이 아니라 하이젠버그 픽처라고 해서 하이젠버그 방정식도 등장이 됩니다. 그때 가게 되면 다시 또 행렬이 등장이 되고 또 거기에서 우리가 이 행렬의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라고 했던 그 파트도 다시 등장이 되니까 그때 가서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그러면 여기에서는 양자역학 이야기는 이제 그만하고 우리가 이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물리에서 쓰이는 경우를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로서 우리가 클래시컬한 픽처에서
스프링이 3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보는 것처럼 이 질량이 m인 물체가 2개가 이 3개의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를 보도록 하죠. 스프링은 다 같은 스프링이라고 하고 스프링 상수를 우리가 K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첫 번째 이 질량 m인 물체가 이퀄리브리엄에서 벗어난 그 거리를 우리가 x라고 부르고 두 번째 물체가 이퀄리브리엄에서 벗어난 정도를 y라고 불러보죠. 자, 그렇게 되면은 이 스프링 시스템의 포텐셜 에너지는 2분의 1 kx 제곱, 즉 첫 번째 이 물체가 스프링을 잡아당겨서 생겨나는 그런 것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물체가 이제 마지막에 있는 스프링을 가지고서 우리가 갖게 되는 포텐셜 에너지를 보면은 2분의 1 ky 제곱 이렇게 되겠고, 가운데 스프링의 경우에는 그 스프링의 변이가 x와 y의 차이만큼 되겠죠. 그러니까 2분의 1 k의 x 빼기 y 제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쓰여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다시 정리해서 써보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2분의 1의 k의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x 빼기 y의 제곱. 자, 이렇게 되니까 다시 정리해서 써보면은 kx제곱 되는 것은 이제 2분의 1씩 있으니까 k를 묶어내면은 x제곱 더하기 y제곱, 그러고 나서 x, y 곱한 것을 빼면 되겠군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포텐셜이 x, y, 그리고 x, y가 곱해진 항도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 것을 우리가 예전에 봤던 것처럼 x, y라고 하는 벡터를 또 다른 우리가 좌표계에서 봐서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좌표 변화를 시키는 걸 본 적이 있죠. 회전을 바로 해서 예를 들면은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사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런 회전 행렬을 곱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운 좌표계로 가볼 수도 있었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새로운 좌표계로 가가지고 지금 여기 있었던 이 포텐셜이 어떤 상수가 이제 나올 테고 그 상수에다가 x 프라임 제곱, 그 다음에 또 다른 상수의 y 프라임 제곱, 만약 이렇게 쓰여질 수 있다면은 이 스프링 세 개가 이제 연결돼 가지고 만들어진 시스템은 마치 각자 이 스프링 하나 x 프라임, y 프라임의 이제 변이를 갖는 그 스프링 하나하나의 합으로 표시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즉 바꿔 말하면은 세 개의 스프링이 이제 서로 연결돼 가지고 두 개의 물체가 움직이는 것을 마치 인디펜던트한 서로 이제 상관없는 두 개의 스프링의 포텐셜 에너지처럼 간주할 수 있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되면은 지금 여기 나오는 k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xy 나온 이 표현을 우리가 어떻게 이 x 프라임, y 프라임을 정의를 하면은 바로 이런 이제 서로 디커플되어 있는 형태로 쓸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앞서 말한 x 프라임, y 프라임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포텐셜에서 일단 k는 빼고 나머지 부분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이라고 하는 것을 볼 텐데요. 이렇게 쓴 것을 우리가 다시 얘를 x, y 로 벡터에다가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1 이런 행렬과 x, y 벡터의 곱으로 표시를 해보면은 여러분들이 이 행렬과 벡터의 곱을 다 전개를 해보면은 왼쪽과 같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쓰는 것의 장점이 우리가 가운데 이제 끼어 있는 이 행렬 A라는 것이 바로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가 되니까 이 리얼 시메트릭 매트릭스는 여러분이 이전에 배웠던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활용을 하게 되면은 다이고널 매트릭스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을 우리가 R 어떤 다이고널 파트, R 인버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만들어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어떻게 구했었죠? 한번 기억을 되살려 봅시다. 여러분들이 A라는 행렬에 빼기 람다 아이덴티티 이런 것을 해서 디터미넌트를 계산을 하고 0이 된다라고 하면은 아이겐밸류가 나오는데 그 아이겐밸류는 여러분들이 바로 계산을 해보시면은 금방 람다는 2분의 1 또는 2분의 3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람다가 2분의 1일 때 우리가 아이겐벡터를 계산을 해보면은 계산을 생략하겠습니다. 루트 2분의 1 이렇게 나오고 람다가 2분의 3일 때 두 번째 아이겐벡터는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E2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아이겐벡터를 구할 때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이라고 써도 여전히 아이겐 벡터는 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이제 특별히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플러스 루트 2분의 1을 잡은 이유는 우리가 이것을 다 묶어 가지고 E1, E2 두 개 컬럼 이 벡터를 같이 써 가지고 행렬로 만들고 이것을 루트 2분의 1 그 다음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 루트 2분의 1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하고 이것을 R이라고 했을 때 디터미넌트 R이 1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갖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가 두 번째 컬럼을 플러스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을 잡았더라면 디터미넌트 R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지는 않고요. 지금 디터미넌트 R이 1이 되도록 이렇게 잡겠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지금 이 xy라고 하는 이 두 개 성분을 갖는 것을 우리가 이제 라지 x라고 적어 보게 되면은 처음에 출발했던 것은 라지 x 이 부분을 말하는 거죠. 이것은 라지 x의 트랜스포즈의 a 행렬 그 다음에 x 이렇게 이제 우리가 좀 더 벡터 노테이션을 쓸 수가 있을 텐데요. 지금 우리가 이 a라는 행렬이 여기 쓰신 것처럼 r 람다 r 인버스 람다는 이제 다이아고널 매트릭스고 2분의 1, 2분의 3, 0, 0 이렇게 되는 이제 행렬이었었죠. 람다라는 것은. 자, 그렇게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써주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떻다라는 이야기냐라면은 x 트랜스포즈 a x라고 하는 것은 자, x 트랜스포즈는 그냥 써주고 a라는 것이 r 람다 r 인버스의 x 이런 형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r 인버스에다 x를 곱한 것을 x 프라임이라고 부르면은 앞서서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스몰 x 프라임, 스몰 y 프라임을 이제 성분으로 갖는 양입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표현에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취해 보게 되면은 즉 바꿔 말해서 x 프라임의 트랜스포즈라는 것은 x 트랜스포즈의 r 인버스의 트랜스포즈가 되겠는데 r이라고 하는 것이 이 로테이션 매트릭스, 즉 오소고널 매트릭스였기 때문에 R 트랜스포즈가 1이 되던가 또는 R 트랜스포즈가 R 인버스가 되던가 이런 성질이 있었죠. 인버스로.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R 인버스는 R 트랜스포즈인데 그게 다시 또 트랜스포즈가 되니까 원래 R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X 트랜스포즈 R이라고 쓸 수 있겠죠. 자, 그렇게 되니까 여기 적어 놓은 X 트랜스포즈 R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X 프라임의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람다 X 프라임 이렇게 이제 쓰여진다는 거죠. 이게 X 프라임이었으니까. 그래서 바로 우리가 원했던 지금 그걸 써보게 되면은 어떻게 되나요? 첫 번째 아이겐 밸류가 있는데 2분의 1이었었고 그 다음에 이제 x 프라임에 해당이 되는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y 프라임 제곱 이렇게 되겠죠. x 프라임 y 프라임을 우리가 이 식으로부터 읽어내게 되면은 x 프라임은 루트 2분의 1에 x 빼기 y y 프라임은 루트 2분의 1에 x 더하기 y 이런가요? 2의 인버스였기 때문에 반대가 되겠죠. 위에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 집어넣어서 확인해 보시면은 이것을 다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 관계식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x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이 예를 들어서 1이다 라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라 그러면은 좀 고민을 할 텐데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이제 바꿔가지고 그려보게 되면은 x 프라임이 루트 2분의 1에 x 플러스 y 그 다음에 y 프라임이 루트 2분의 1에 x 마이너스 y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됐었는데 이것은 xy 좌표계에서 우리가 45도로 돌린 거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나온 관계식이 어떻게 바뀌었었냐면은 2분의 1의 x 프라임의 제곱 더하기 2분의 3의 y 프라임의 제곱 한 것이 1이다라니까 이 x 프라임 y 프라임 좌표계에서 우리가 이제 그려본다고 하게 되면은 이것은 어떻게 될까요? 이 이야기는 예를 들어 가지고 x 프라임이 0이 될 때 y 프라임은 3분의 2, y 프라임의 제곱이 3분의 2가 된다는 이야기고 y 프라임이 제곱이 0이 되면은 x 프라임 제곱이 2가 된다는 이야기니까 이 그려보게 되면은 루트 2분의 그냥 루트 2군요. 루트 2. 그 다음에 y는 어떻게 되나요? 루트 3분의 2. 이런 점을 지나는 바로 타원 형태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에 그린 그래프가 사실은 타원 그래프였었는데 그것이 XY 좌표계에서는 옆으로 이렇게 이제 비스듬하게 얻어지는 이런 타원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차원 그래프 경우는 이렇게 되고 3차원에 가게 되면 엘립소이드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은 어느 축으로 했을 때 이 타원의 장축 그리고 단축이 이제 얻어지는지 그래서 바꿔 말을 하면은 어떤 의미의 우리가 이런 엘립소이드나 또는 뭐 타원이 있다고 할 때 이 다이고널라이즈 한다는 의미는 바로 장축과 단축의 방향을 찾아내는 그런 프로세스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행렬의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물리에 어떻게 응용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이 행렬의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은 물리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데이터 분석이나 또는 이미지 프로세싱을 하는 그런 분야에 많이 적용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가 수리 물리에 이제 포함되어 있는 내용은 아니고 물리라고 직접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최근 들어가지고 머신러닝이나 또는 실제 물리에서도 보면은 이 이미지가 이제 많이 활용이 되기 때문에 물리 분야로 이제 굉장히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 자체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잠깐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은 이제 옵셔널이고 이 시험에 포함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앞서서 이 어떤 타원 같은 것이 이제 장축과 단축을 우리가 좌표 회전을 통해 가지고 또는 그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을 통해서 이제 알아낼 수 있다라고 말했는데 데이터도 이제 그렇게 분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 측정하는 변수를 x, y라고 하고 그 변수 값들에 대해서 데이터가 이렇게 분포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타원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축을 잘 잡게 됐을 때 어떤 축에 대해서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이 이제 퍼져 있는 반면에 그 수직이 되는 축으로는 거의 변화가 없는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에 우리가 이 별 변화가 없는 축에 대한 데이터는 무시를 하고 그냥 다 같다고 하고 이 많이 변하는 축에 대해서만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한다. 예를 들면 이거 이제 T축이라고 하고 T축에 대해서만 이 변화를 한다 그러면은 데이터를 훨씬 더 적은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디멘셔널 리덕션이라고 부르고 이런 과정을 우리가 PCA 이 영어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방법인데요. 자, 이 방법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 X라고 하는 것을 한번 이렇게 표시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센서를 통해 가지고 그 한 센서로부터 여러 번 측정한 값을 모아 가지고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쓰게 되는데요. 물론 센서라고 해도 좋고 거기 이제 색깔 데이터 RGB 이렇게 해도 좋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을 1부터 Q까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제 센서의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각 센서당 우리가 측정하는 것들을 이제 n번 측정을 해가지고 그 값을 이제 아래로 쭉 늘어놓는, 즉 1번 센서의 값들을 n번 반복한 값을 쓰고 또 2번 센서 이렇게 쭉 쓴 것을 데이터 X라고 불러보죠. 즉 매트릭스로 표시를 했습니다. 자, 보통은 이걸 뭐 이제 평균값이 0이 되게 한다던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 않고요. 자, 이렇게 이제 얻은 데이터를 우리가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n 곱하기 q 매트릭스가 되겠죠. 또 다른 매트릭스를 이제 곱해서 q 곱하기 l이라고 하는 그런 크기를 갖는 매트릭스를 w 매트릭스라고 하는 것을 곱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w1이라고 하는 컬럼, w2 이런 컬럼들이 쭉 이제 있어가지고 각 컬럼은 q의 컴포넌트를 갖고 WL까지 이제 이렇게 컬럼이 있는 이런 것을 곱해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n 곱하기 q, q 곱하기 l 행렬을 곱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n 곱하기 l 행렬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 L개의 앞에서는 이제 Q개 이 센서의 n개 데이터다라고 했는데 이것을 이제 L이라고 해서 개수를 Q 대신에 Q보다 작아지게 되는 어떤 L을 잡고 마찬가지로 이제 n개 데이터를 잡는 이렇게 잡아서 우리가 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을 T1, T2 이렇게 컬럼으로 불러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목적이 어떤 거냐라면은 첫 번째 나오는 T1이라고 하는 이 컬럼 벡터의 크기를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이제 i라고 쓰고 이것의 제곱을 i는 1부터 n까지 한 이 값이 최대가 되게 즉 여기서 이제 앞서서 우리가 이제 그림 그렸을 때 보면은
어느 축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퍼져 있다라는 말을 이제 했었죠. 뭐 우리가 이제 평균을 0이 되도록 잡았기 때문에 이 경우에 제곱을 해서 더하는 것은 우리가 분산이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분산이 최대가 되는 그런 W 이 변환식을 찾아보자 이런 말을 이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특별히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컬럼이 등장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그렇죠. 잠시 제가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컬럼이 등장되기 위해서는 이 오메가 1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지 될 텐데요. 그 부분을 보게 되면은 이 x라고 하는 행렬에 우리가 이 w1 곱한 것이 이제 t1이 되는데 이것에 제곱한 것이 즉 t1의 트랜스포즈에 t1 한 것, 즉 바꿔 말하면은 이 W1의 트랜스포즈에 X 트랜스포즈 X 그 다음에 W1 한 것에 이 크기가 최대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은 X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X라는 것은 N 곱하기 Q 행렬이었었는데 X 트랜스포즈 X는 크기가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Q 곱하기 Q, 스퀘어 매트릭스가 되겠죠. 자, 그 스퀘어 매트릭스에 우리가 이제 이 W라고 하는 벡터를 양쪽에서 이제 곱해가지고 값이 최대가 되기를 원한다.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X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행렬을 지금 이제 스퀘어 매트리스가 됐고 또 시메트릭이 됐죠. 왜냐하면 이것의 전체 X 트랜스포즈 X를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취해도 마찬가지로 X 트랜스포즈 X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것은 시메트릭하고 스퀘어 매트리스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이고널라이즈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다이고널라이즈 한 것을 예를 들어 가지고 M 어떤 다이고널 매트리스가 있고 하면은 그 다음에 M 인버스로 이렇게 다이고널라이즈 됐다고 해보죠.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 다이고널라이즈 된 그 성분을 람다1 해서 이렇게 쭉 이제 적었다고 해봅시다. 자, 그러고 다이고널라이즈 했을 뿐만이 아니라 람다1, 람다2 이렇게 다이고널 컴포넌트가 나오는데 큰 순서대로 배열을 해줬다고 해보죠. 네, 그렇게 이제 항상 여러분들이 M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게 되게 되면은 지금 여기 쓰여진 이 표현은 어떻게 되냐라면은 W1의 트랜스포즈의 M 한 것에 람다1 쭉 가고 나머지 다 0이죠. 그 다음에 M 인버스의 W1 이렇게 돼가지고 여러분들이 이 이야기는 지금 여기에서 최대값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이 부분이 지금 람다 1만 픽업을 하려면은 이것이 1, 0, 0 이렇게 쭉 가주면 된다는 거죠. 제가 앞서서 하나 빠뜨린 말이 있었는데 이 W라고 하는 것은 크기가 우리가 즉 이거의 트랜스포즈 오메가 1한 것이 1이 되도록 항상 노멀라이즈를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라면은 이 앞서서 말했던 목적, 우리가 이제 T1이라고 하는 것이 그 값이 이제 베리언스가 최대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여기 나온 것은 X 트랜스포즈 X를 다이고널라이즈 하고 그 다이고널라이즈 한 것의 아이겐밸류가 가장 큰 것, 그리고 거기에 이제 해당되는 아이겐 벡터를 우리가 찾게 되면은 그 첫 번째 우리가 이 장축을 알아내는 프린시플 액시스를 알아내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좀 이야기가 여러분들이 따라오긴 쉽지 않을 것 같긴 한데요. 이런 것을 우리가 이제 프린시플 어널리시스라고 하고 이런 방식으로 이 아이겐밸류가 큰 값들을 순서대로 늘어놓고 그 중에 몇 개까지만 택하고 나머지 것은 0으로 이제 근사시켜 가지고 우리가 이 데이터를 줄이고 하는 디멘셔널 리덕션을 하고 자, 그렇게 하는 것을 이 PCA 과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 정확한 내용은 여러분이 이제 또 그 분야에 가서 배우시면 되고요. 여기서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배웠던 행렬의 다이고널라이제이션이 바로 여기에 적용이 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행렬이 데이터가 주어지면은 그 데이터에 우리가 X 트랜스포즈 X라고 하는 행렬을 또 만들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다이고널라이저블 하고 시메트릭 하게 되니까 아이겐밸류를 구하고 그렇게 구한 아이겐밸류들을 또 우리가 크기 비교를 하면서 또 그걸 이용해서 근사도 시키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이미지 프로세싱을 아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다른 분야긴 하지만은 굉장히 재미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